우리는 오르카 프로젝트를 통해 3,003톤급 신형 잠수함 세척 도입이 목표입니다. 지금 폴란드 총리의 발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5년 11월 19일 대한민국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이 34회의 임무를 마치며 마지막 항해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잠수함이 폴란드로 향하게 된 전례 없는 결정이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의문을 던집니다. 왜 한국은 자국 해군의 첫 잠수함을 공짜로 내어주는가? 왜 지금이어야 하고 왜 폴란드여야 하는가?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방산 소식이 아닙니다. 세계 강대국들이 잠수함 기술과 외교력, 나아가 국가적 권위를 걸고 맞서는 보이지 않는 전장의 일부입니다. 이 거대한 경쟁의 중심에서 한국은 전혀 다른 방식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 영상은 한국 방산 외교에 숨겨진 전략, 장보고함의 마지막 항해, 폴란드가 최종 선택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강대국들이 감추어온 진짜 치열한 경쟁에 숨겨진 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나이 44살 알렉산데르 노비츠키입니다. 폴란드 일간지 가제타 비보르차에서 15년째 국방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죠. 아버지가 일본인이고 어머니가 폴란드인이라서 저는 늘 두 문화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사물을 볼 때 어느 한쪽에 쉽게 기울지 않으려 애쓰는 편이에요. 2025년 6월 폴란드 국방부가 바르샤바에서 오르카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3,000톤급 잠수함 세척을 도입하는 사업이었어요. 총 사업비는 약 3조 4천억 원 규모였죠. 폴란드 해군 역사상 가장 큰 현대화 계획이었습니다. 발표 현장은 기자들로 가득 찼어요. 저도 그 안에 있었죠. 국방장관이 단상에 올라 사업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고 대한민국까지 총 6개 나라가 경쟁에 참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명단을 메모하면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독일의 티센크루프, 프랑스의 나발그룹, 스웨덴의 사브 같은 이름들은 익숙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낯설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잘 몰랐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정도는 알았지만 잠수함 같은 군사,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경쟁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잠수함은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100년 넘게 쌓아온 기술의 결정체였으니까요. 회견이 끝나고 며칠 뒤 한국 측이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폴란드에 장보고함이라는 잠수함 한 척을 무상으로 양도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장보고함은 한국 해군이 99년에 처음 취역시킨 잠수함이었고 한국 잠수함 역사의 시작점이라고 했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상양도라니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싶었어요. 경쟁에서 밀릴까봐 걱정되어서 저런 카드를 꺼낸 게 아닐까 생각했죠. 주변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한 선배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 좀 급해 보이네. 유럽 시장에 발 붙이려고 무리하는 것 같아.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폴란드 국방부 내부에서도 한국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저는 몇몇 관계자들과 비공식 대화를 나눴어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요지는 분명했죠. 이유,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유럽 업체를 선택하는 게 정치적으로 안전하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같은 아시아 국가와 손잡는 건 여러 면에서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르카 프로젝트를 둘러싼 각국의 경쟁 구도를 분석하는 시리즈물이었죠. 독일의 기술력, 프랑스의 노하우, 스웨덴의 스텔스 성능, 이탈리아의 가격 경쟁력 같은 걸 중심으로 다뤘어요. 한국에 대해서는 한두 문단 정도만 할애했습니다. 신은 강국이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라는 식으로 썼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각국은 제안서를 제출했고 폴란드 국방부와 해군은 평가 작업에 들어갔어요. 저는 그 과정을 취재하면서 여러 차례 국방부를 드나들었습니다. 평가관들의 표정을 살피고 비공식 코멘트를 받아내는 게 제 일이었죠. 2025년 9월 어느 날 저는 국방부 건물 복도에서 한 평가관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해군 출신으로 기술 평가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평소에는 말이 별로 없는 편이었는데 그날은 조금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한국 자료 좀 봤어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직요. 왜요? 생각보다 정직하더군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섰어요. 정직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생각했죠. 며칠 뒤 저는 국방부 대변인실을 통해 한국 측이 제출한 자료 일부를 열람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보안 등급이 낮은 기술 문서와 운용 기록 같은 것들이었어요. 저는 그 자료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첫인상은 의외였어요. 화려한 홍보 문구가 없었습니다. 장점만 나열하는 대신 한계도 명확히 적혀 있었죠. 장보고함의 운용 기록에는 34년간의 데이터가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고장 이력, 정비 주기, 부품 교체 기록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 자료들과 비교해 봤어요. 독일과 프랑스는 기술적 우위를 강조하는 방식이었고, 스웨덴은 스텔스 성능을 중심으로 제안서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죠. 자신들이 가진 걸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방식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유지보수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은 장보고함을 34년 동안 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문제점과 해결 과정을 기록해뒀더군요. 어떤 부품이 몇 년 만에 교체가 필요했는지, 그 부품을 국산화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실패한 시도는 몇 번이었는지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 조금 당황했어요. 이건 홍보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정비 일지에 가까웠죠. 왜 이런 걸 경쟁 상대에게 공개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서 한국 자료를 계속 읽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자료는 뭔가를 숨기려고 만든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모든 걸 보여주려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그 평가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회의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어제 한국 자료 봤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죠. 어떻던가요? 이상했어요. 너무 솔직해서요. 그는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놀랐죠. 보통 방산 업체들은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저는 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저도 15년 동안 국방 분야를 취재하면서 수많은 제안서를 봤어요. 대부분은 자사 제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은 최소화하거나 애매하게 표현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또 다른 평가관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운용, 부문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쪽 제안이 재미있더군요. 그가 말했어요. 어떤 점에서요? 기술 이전 조건이 구체적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추상적으로 써놓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단계별로 뭘 어떻게 이전할 건지 명확히 적어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부분도 자료에서 봤거든요. 한국은 기술 이전을 3단계로 나눠서 제시했어요. 첫 단계에서는 조립과 정비 기술을,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핵심 부품 생산 기술을, 세 번째 단계에서는 설계 능력까지 이전하겠다고 했죠. 실현 가능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글쎄요. 하지만 적어도 진지하게 고민한 흔적은 보이더군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한국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꼼꼼히 읽었어요. 장보고함의 설계 철학, 운영 원칙, 승조원 교육 과정 같은 것들을 살펴봤죠. 그러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잠수함을 파는 게 아니었어요. 경험을 나누려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운 걸 폴란드도 똑같이 겪지 않도록 돕겠다는 거였죠.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품었던 의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무리한 전략을 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평가 작업은 계속됐고 저는 틈틈이 한국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봤어요. 한국이 지난 30년 동안 방산 분야에서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떤 방식으로 기술을 축적했는지 조사했죠. 알면 알수록 의외였습니다. 한국은 외국 기술을 단순히 수입하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그걸 분석하고 개선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쳤더군요. 그 과정이 자료 곳곳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26일 폴란드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르카 프로젝트의 최종 사업자를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다른 기자들과 함께 회견장에 앉아 있었죠. 국방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간단한 인사말을 한 뒤
결정을 발표했어요. 오르카 프로젝트의 최종 사업자는 스웨덴 사부로 선정되었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예상된 결과였지만 그래도 공식 발표는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에 메모를 적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결국 선택받지 못했구나. 회견이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아서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스웨덴이 선정된 이유, 평가 과정, 향후 일정 같은 걸 정리했죠. 그런데 키보드를 두드리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한국 자료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정직한 데이터, 구체적인 기술 이전 계획, 30년간의 운용 기록 같은 것들이요.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제가 한국을 너무 쉽게 판단했던 건 아닐까. 저는 기사를 마무리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르샤바의 겨울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어요. 저는 그 하늘을 보면서 생각했죠. 한국에 대해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요. 오르카 프로젝트 결과 발표가 있고 나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후속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스웨덴 사부가 선정된 이유를 분석하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취재를 하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한국 자료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평가 과정에 대한 배경 브리핑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정된 업체뿐 아니라 탈락한 업체들의 제안도 일부 공개하겠다고 했죠. 저는 곧바로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브리핑룸에는 이미 몇몇 기자들이 와 있었어요. 저는 중간쯤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뒤 평가단장이 들어왔고 브리핑이 시작됐죠. 그는 먼저 전체 평가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기술력, 가격, 일정, 기술 이전, 운영 지원 같은 항목들이었어요. 각 항목마다 점수를 매겼고 종합 점수로 순위를 정했다고 했죠. 이번 평가에서 특이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단장이 말했어요. 대한민국이 제출한 자료의 투명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달랐죠.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투명성이라는 단어가 신경 쓰였거든요. 평가단장은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각국이 제출한 제안서의 구성 비교표였어요. 독일은 기술 우위를 강조했고 프랑스는 실적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스웨덴은 스텔스 성능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죠. 운영 데이터와 정비 기록이 제안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장보고함의 30년 운용 기록을 거의 전부 공개했습니다. 고장 이력, 부품 교체 주기, 정비 비용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죠. 평가단장의 말에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군사 장비의 문제점을 그렇게까지 공개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보통 방산 업체들은 약점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문제점을 먼저 보여주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저는 메모를 적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 방식을 선택한 걸까?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는데. 브리핑이 끝난 뒤 저는 평가단장에게 따로 질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국 자료가 정직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랬나요? 평가단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예를 들면 장보고함의 배터리 시스템이 7년 차에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었대요. 한국은 그 문제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 발생 원인, 해결 과정, 개선 방안까지 상세히 적어놨죠. 그런 식으로 모든 항목을 다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접근 방식은 처음 봤거든요. 그게 평가에서 플러스 요인이 됐나요? 물론입니다. 신뢰를 줬으니까요. 우리가 장보고함을 인수받는다면 정확히 어떤 상태의 장비를 받게 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한국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장보고함의 운영 기록뿐 아니라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잠수함 기술을 발전시켜 왔는지도 조사했죠. 자료를 읽으면서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은 90년대 초반 독일로부터 기술을 들여와 첫 잠수함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더군요. 모든 부품을 하나씩 분석했고 국산화를 시도했으며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면서 기술을 쌓아갔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문서화 방식이었어요.
한국은 매 단계마다 상세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어떤 부품이 왜 고장났는지, 어떤 설계가 왜 실패했는지, 개선안은 무엇이었는지 전부 적어뒀더군요. 그 기록들이 축적되어 지금의 기술력이 된 거였죠. 며칠 뒤 저는 다시 국방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기술 평가를 담당했던 해군 장교와 면담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잠수함 운용 경험이 15년 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제안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솔직했어요. 너무 솔직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하지만 자료를 하나하나 검증해보니 전부 사실이더군요. 검증은 어떻게 하셨나요? 한국 측에 추가 질문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데이터의 출처, 측정 방식, 기록 방법 같은 걸 물었죠. 한국은 그때마다 구체적으로 답변했어요. 모호하게 넘어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메모하면서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땠나요? 다른 나라들도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질문에 답하는 걸 넘어서 우리가 물어보지 않은 것까지 추가로 설명해줬거든요. 마치 모든 걸 다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장교의 말에는 약간의 당혹감 같은 게 섞여 있었어요. 그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이상한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웃었어요. 둘 다예요. 좋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했죠. 방산 분야에서는 보통 최소한만 공개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서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 모은 자료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계속 바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한국이 무리한 전략을 쓴다고 생각했어요. 장보고함, 무상양도 같은 제스처가 과하다고 봤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가진 모든 걸 보여주면서 신뢰를 쌓으려 했던 거였죠. 그날 저녁, 저는 한 평가관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는 기술 이전 부문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어요. 한국의 기술 이전 제안이 구체적이었다고 들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대답했죠. 네,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단계별로 어떤 기술을 언제 이전할 건지 명확히 적혀 있었어요. 심지어 각 단계마다 예상되는 어려움과 해결 방안까지 제시했죠. 다른 나라들은 어땠나요? 다른 나라들도 기술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추상적이었어요. 한국처럼 세부 항목까지 명시한 곳은 없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약속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약속을 어떻게 지킬 건지까지 보여준 거였죠. 다음 날, 저는 국방부 자료실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이 제출한 기술 문서를 더 자세히 보고 싶었거든요. 자료실 담당자는 보안이 낮은 문서들을 보여줬어요. 저는 그 문서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장보고함의 설계 철학, 운영 원칙, 정비 매뉴얼 같은 것들이었죠. 읽으면 읽을수록 감탄이 나왔어요. 이 문서들은 단순한 제안서가 아니었습니다. 교육 자료에 가까웠죠. 특히 정비 매뉴얼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25년간 장보고함을 정비하면서 겪은 모든 경험을 정리해뒀더군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걸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매뉴얼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한국은 잠수함을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노하우를 나누려는 거였죠. 자신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운 걸 폴란드가 똑같이 겪지 않도록 도우려는 거였어요. 자료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한 평가관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한국 자료 보셨죠? 네, 방금 봤어요. 어떻던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놀라웠어요. 이렇게까지 공개하는 게 가능한 건지 몰랐거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혹시 함정이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여러 번 확인했죠. 하지만 함정은 없었어요. 그냥 진짜로 다 보여준 거였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또 한 번 생각했습니다. 진짜로 다 보여줬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한국에 대한 자료를 모았어요. 평가 보고서, 기술 문서, 내부 회의록 같은 것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했죠. 그러면서 점점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쟁에서 이기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아서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지금까지 쓴 기사 초안이 떠 있었어요. 스웨덴이 선정된 이유를 분석하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그 기사는 뭔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저는 커서를 움직여 세 문단을 추가했어요. 한국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제안서를 준비했는지, 그 투명성이 평가단에게 어떤 인상을 줬는지 적었죠. 글을 쓰면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까지 정직하게 모든 걸 드러낸 걸까? 경쟁에서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한 걸까?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르샤바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었죠. 한국은 대체 무엇을 보여주려 했던 걸까? 기사를 마무리한 뒤에도 저는 한국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자료들을 반복해서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걸 발견했죠.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2024년 12월 초 저는 국방부 분석실을 다시 찾았어요. 이번에는 각국 제안서를 종합 비교한 최종 평가 보고서를 열람하고 싶었습니다. 담당자는 공개 가능한 부분만 보여줬죠. 보고서는 두꺼웠어요. 6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한국 관련 부분을 집중적으로 봤어요. 기술력, 가격, 일정, 기술 이전, 운영 지원 같은 항목별로 평가가 정리되어 있었죠. 흥미로운 건 평가자들의 코멘트였습니다. 기술력 부분에서 한 평가관은 이렇게 적었더군요. 한국의 기술 수준은 유럽 주요국과 비교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특히 시스템 통합 능력과 문제 해결 방식이 인상적이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어요.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제가 처음 품었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른 항목들도 비슷했어요. 가격 경쟁력에서는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일정 준수에서는 신뢰할 만하다는 평가를 받았죠. 하지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투명성과 신뢰성 항목이었어요. 한 평가관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모든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했다. 장점뿐 아니라 약점도 숨기지 않았으며 과거의 실패 사례까지 솔직하게 제시했다. 이런 태도는 장기적 파트너십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저는 그 문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장기적 파트너십의 기초,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며칠 뒤 저는 기술 평가를 총괄했던 해군 대령과 인터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해군에서 일한 사람이었어요. 잠수함 운영 경험도 풍부했죠. 한국 제안서를 평가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 뭐였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데이터의 깊이였습니다. 한국은 25년간 쌓인 모든 기록을 보여줬어요. 그냥 요약본이 아니라 실제 운영 일지 수준의 자료였죠. 그게 왜 중요한가요? 잠수함은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언제든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중요한 건 과거 데이터예요. 비슷한 문제가 이전에 있었는지,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한국은 그런 데이터를 전부 공개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말이 이해됐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다른 나라들도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선택적이었어요. 좋은 결과만 보여주거나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애매하게 처리했죠. 한국은 달랐어요.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지금까지 모은 자료들을 다시 펼쳤어요. 한국이 제출한 기술 문서, 운영 기록, 정비 매뉴얼, 기술 이전 계획서 같은 것들이었죠. 이번에는 다른 나라 자료들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스페인의 제안서를 한국 제안서와 함께 봤어요.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제안서는 홍보 자료에 가까웠어요.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성공 사례를 부각시키는 방식이었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한국의 제안서는 교육 자료 같았습니다. 잠수함이 무엇인지,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걸 어떻게 예방하고 해결하는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어요. 마치 선생님이 학생에게 가르치듯 정리된 느낌이었죠. 저는 그 차이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제품을 팔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경험을 나누려 했던 거였죠. 자신들이 25년 동안 배운 걸 폴란드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도우려 했던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 문서를 만들었어요.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다른 접근법이라고요.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죠. 글을 쓰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한국은 이런 방식을 택한 걸까? 경쟁에서 이기는 게 목표였다면 좀 더 공격적인 전략을 쓸 수도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한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또 다른 평가관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운영 지원 부문을 담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의 운영 지원 계획이 구체적이었다고 들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대답했죠. 네,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부품을 공급하겠다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정비 교육, 기술자 파견, 비상 상황 대응 체계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었죠.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제안을 했을 텐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좀 달랐어요. 예를 들면 폴란드 기술자들이 한국에 가서 직접 교육받는 프로그램을 제안했어요. 단순히 매뉴얼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경험을 쌓도록 하겠다는 거였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어요. 진짜로 기술을 이전하고 능력을 키워주려는 계획이었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서 계속 글을 썼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이 왜 특별한지,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했어요. 글을 쓰면서 제 생각도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은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장기적 관계를 생각했죠. 잠수함 3척을 파는 게 목표가 아니라 폴란드와 오래 함께 가려는 게 목표였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장보고함 무상 양도도 이해가 됐어요. 처음에는 과한 전략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에게 실물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만져보고 운영해보면서 신뢰를 쌓으려 했던 겁니다.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르샤바의 겨울은 추웠지만 햇빛이 조금씩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햇빛을 보면서 생각했죠. 제가 한국을 오해했던 건 단순히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시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유럽 중심으로 세상을 봤죠. 방산 기술은 유럽이 최고고 다른 나라들은 따라오는 입장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기술은 단순히 성능만으로 측정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 기술을 어떻게 다루는지, 어떤 태도로 접근하는지도 중요했죠. 한국은 그걸 보여줬습니다. 저는 다시 자료를 펼쳤어요. 이번에는 장보고함의 운영 철학을 다룬 부분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잠수함은 승조원의 생명을 책임지는 장비다. 따라서 모든 결정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성능도 중요하지만 신뢰성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승조원의 생명을 책임진다.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한국이 모든 데이터를 공개한 이유도, 문제점까지 솔직하게 밝힌 이유도 이제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건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었어요. 책임감의 표현이었죠. 폴란드가 장보고함을 인수받으면 그 잠수함은 폴란드 승조원들의 생명을 책임지게 됩니다. 한국은 그걸 알았고 그래서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한 거였어요. 저는 노트에 메모를 적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철학 기술이 아니라 책임이라고요.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 자료를 분석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고요. 어느 날 저녁, 저는 편집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기사에 대해 설명했어요. 한국에 대한 기사가 좀 깊어지고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편집장이 물었죠. 어떤 방향으로요? 한국이 오르카 프로젝트에서 탈락한 건 맞지만 그들이 보여준 방식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기술 경쟁이 아니라 다른 철학을 제시했거든요. 편집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어요. 그거 흥미롭네요. 계속 진행해보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글을 썼습니다. 이번에는 제 개인적인 반성도 포함시켰어요. 제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게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솔직하게 적었죠. 글을 쓰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국방 전문 기자로 일했어요. 그동안 수많은 무기 체계를 취재했고 여러 나라의 방산 정책을 분석했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숫자로만 측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 철학, 가치관이 더 중요할 수 있죠.
한국은 그걸 보여줬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 자료를 펼쳤어요. 이번에는 기술 이전 계획서를 자세히 봤습니다. 3단계로 나뉜 계획이 페이지마다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어요. 첫 단계는 조립과 정비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폴란드 기술자들이 한국에서 6개월간 교육받고 실제 작업에 참여하는 내용이었죠. 두 번째 단계는 핵심 부품 생산 기술 이전이었어요. 설계도와 제조 공정을 공유하고 폴란드 내 생산 라인 구축을 지원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설계 능력 이전이었죠. 폴란드가 독자적으로 잠수함을 설계하고 개량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계획서를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어요. 로드맵이었죠. 폴란드가 어떻게 자립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도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의자에 기댔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제야 조금 보일 것 같았어요. 한국은 경쟁에서 이기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관계를 만들려 했던 거예요. 잠수함을 파는 게 목표가 아니라 신뢰를 쌓는 게 목표였죠. 그래서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했고 약점도 숨기지 않았으며 장기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바깥은 어두웠지만 거리에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면서 생각했죠. 나는 지금 이전과 전혀 다른 시선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 기사를 발행한 건 2024년 12월 중순이었습니다. 제목은 오르카 프로젝트가 남긴 질문들이었어요. 스웨덴이 선정된 배경을 다루면서 한국이 보여준 접근, 방식도 함께 분석한 내용이었죠. 기사가 나간 뒤 반응은 조용했습니다. 몇몇 동료들이 흥미롭다고 말했고 독자 댓글도 몇 개 달렸어요. 하지만 큰 파장은 없었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선택받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저 자신은 달라져 있었어요. 기사를 쓰면서 그리고 쓴 뒤에도 계속 한국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바뀌고 있었죠. 며칠 뒤 저는 국방부 평가관 한 명과 마지막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전체 평가 과정을 총괄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탈락한 결정적 이유가 뭐였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기술이나 가격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고려가 컸죠. EU 자금이 들어간 사업이니까 유럽 업체를 선택하는 게 안전했어요. 하지만 순수하게 제안서만 놓고 보면 한국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그럼 만약 정치적 요소가 없었다면요?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죠. 특히 신뢰성 측면에서는 한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뢰성. 그 단어가 계속 제 마음에 남았어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한국 관련 자료들이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저는 그 자료들을 하나씩 다시 꺼내봤습니다. 장보고함의 운용 기록, 정비 매뉴얼, 기술 이전 계획서, 안전관리 절차서. 처음 봤을 때는 그냥 문서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문서들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저는 운영 기록을 펼쳤습니다. 25년간의 데이터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성공한 작전, 실패한 훈련, 고장난 장비, 교체한 부품,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죠. 아무것도 숨기지 않은 기록이었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 했을까? 그 질문을 다시 스스로에게 던졌어요. 이제는 답을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신뢰를 원했던 거예요. 단순히 계약을 따내는 게 목표가 아니었죠. 폴란드와 진짜 파트너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보여준 거였어요.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것도,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도, 장점만이 아니라 약점도 전부요. 저는 정비 매뉴얼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장보고함을 정비하면서 겪은 모든 시행착오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어떤 방법이 효과적이었는지, 어떤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떤 징후를 주의 깊게 봐야 하는지 상세히 적혀 있었죠. 이건 단순한 매뉴얼이 아니었습니다. 선배가 후배에게 남기는 조언 같았어요.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후배는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죠. 저는 책상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한국을 처음 접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회의적이었죠. 한국이 유럽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까 의심했고
장보고한 무상 양도를 과한 전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한국은 과하게 밀어붙인 게 아니었습니다. 진심을 보여준 거였죠. 자신들이 가진 걸 숨김없이 나누면서 함께 가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바르샤바의 겨울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해가 구름 사이로 조금씩 비치고 있었어요. 저는 그 햇빛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바뀐 건 한국에 대한 지식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제 시각 자체가 바뀐 겁니다. 저는 15년 동안 국방 전문 기자로 일하면서 기술과 성능으로만 세상을 봤어요. 어느 나라가 더 강한 무기를 가졌는지, 어느 업체가 더 앞선 기술을 보유했는지 그런 것만 중요하게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을 취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걸 다루는 태도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요. 성능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있는 철학이 더 의미 있을 수 있다는 거요. 한국은 잠수함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신뢰를 만드는 나라였어요. 기술을 파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으려 했죠.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파트너십을 선택했고 화려한 홍보보다 정직한 공개를 택했습니다. 저는 창가에서 물러나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새 문서를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기록이었죠. 한국 취재를 통해 배운 것들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적은 건 선입견에 대한 반성이었습니다. 저는 유럽 중심적 사고에 갇혀 있었어요. 방산 기술은 유럽이 최고고 다른 지역은 따라오는 입장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편견이었습니다.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었고 배울 점은 어디에나 있었어요. 두 번째로 적은 건 투명성의 가치였습니다. 한국은 약점을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드러냈죠. 그게 오히려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완벽한 척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보여주는 게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세 번째로 적은 건 장기적 관점의 중요성이었습니다. 한국은 당장의 계약보다 미래의 관계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상양도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죠. 손해처럼 보이는 선택이 결국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저는 글을 쓰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오르카 프로젝트에서 탈락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것은 남았습니다. 그 태도, 그 철학, 그 진심은 사라지지 않았죠. 며칠 뒤 저는 편집장을 만났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 기사 반응이 괜찮더군요. 편집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줬어요. 당신이 바뀐 것 같아요. 한국을 취재하기 전과 후가 다르달까? 편집장의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러다가 말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진 것 같아요. 전에는 기술과 성능만 봤는데 이제는 그 뒤에 있는 사람들도 보게 됐어요. 편집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저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혼자 생각을 정리했어요. 책상 위에는 한국 관련 자료들이 여전히 쌓여 있었죠. 저는 그 자료들을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일별로 분류하고 중요한 부분에 표시를 하고 메모를 달았어요. 언젠가 다시 필요할 때를 위해서였죠. 정리를 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취재하면서 얻은 건 정보만이 아니었어요. 관점의 변화였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진 겁니다. 전에는 강한 것만 가치 있다고 생각했어요.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앞선 것만 의미 있다고 봤죠.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실한 것도 가치가 있고, 성실한 것도 힘이 되며, 배려하는 것도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거요. 한국은 그걸 보여줬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깊이가 있었고, 공격적이지 않았지만 진심이 있었으며, 과시하지 않았지만 신뢰할 수 있었어요. 저는 정리를 마치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는 깔끔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복잡했죠. 좋은 의미로 복잡했습니다. 배운 게 많았고 생각할 게 많았으며 바뀐 게 많았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르샤바의 겨울은 추웠지만 그 눈은 아름다웠어요. 저는 그 눈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취재 대상으로만 봤어요.
정보를 얻고 분석하고 기사를 쓰는 게 목적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제게 선생님이 되었어요. 기술이 아니라 태도를, 성능이 아니라 철학을,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가르쳐준 선생님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닫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퇴근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무엇이었을까? 잠수함 기술도 좋았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으며 제안도 구체적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그들이 보여준 태도에 있었어요. 투명하게 공개하는 용기, 약점을 인정하는 정직함, 장기적 관계를 생각하는 성실함. 그런 것들이 모여서 신뢰를 만들었고 그 신뢰가 진짜 힘이 되었죠. 저는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이 취재를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사람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기술도 중요하고 성능도 중요하며 가격도 중요해요. 하지만 결국 모든 건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운용하며 사람이 책임집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였죠.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다.